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정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부안 줄포중학교 이수지 선생님의 학생 13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주 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신치범 의원님 질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의원님께서 BSC 성과 관리가 조직의 구성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명예의 전당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민 참여형 성과관리 운영 및 행정성과 평가에 도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과 6만 명의 고객관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도입 취지와 BSC 세계 명예의 전당 수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운영해왔던 원정적이고 연공서열적 위주의 평가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수동적인 관료 문화가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도 하고 보상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직 문화의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SC 성과 관리를 우리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검토한 결과 필라디움 그룹이 만든 BSC 성과 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BSC 제도를 우리 지역에 맞게 붙여서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BSC를 먼저 도입한 안행구나 문화부 중앙부처와 대구, 경기, 부산, 창원 등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도 BSC 운영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보다 BSC를 먼저 도입한 일본까지 우리들 벤치마킹하여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우리도가 BSC 제도를 고안한 팔라디움 그룹에서 주관하는 BSC 세계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팔라디움 그룹은 기업이나 행정이 성과 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BSC 제도를 고안한 회사로 교육과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 온라인 프로그램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 회사가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신청만 하면 상을 주는 곳이었다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아는 BMW나 캐논, 미국 상무점 등이 그 상에 이름을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했던 12년 당시에는 300개 기관이 신청해서 12개 기관만이 BSC 명예의 전당을 수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SC 성과관리가 조직 구성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므로 피동적이고 소극적 업무를 조장하는 주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과거 공공행정의 병폐라고 지적되던 주먹구구식 행정, 연공서열과 원점주의를 타파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여 성과를 높여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BSC 성과관리는 업무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중앙부처 타시도, 일본 등 많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들 BSC 운영은 밖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뢰하신 시민 참여형 성과관리 운영, 평가에 도민의 참여, 6만여 명 고객관리 등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여 명의 고객은 도의 업무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농업, 축산, 교통, 기업 등 분야별 관계자들을 선정해서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메일, 뉴스레터, 정책 속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BSC 성과 집회에 대해 정책 만족도 조사와 도정 기여도를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BSC 성과관리 유형을 시민 참여형 성과관리 모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BSC 도입으로 인구가 기적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하시면서 BSC 도입과 인구 증가가 어떤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기적적이라는 표현은 45년 만에 인구 감소 추세가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지나친 표현이 된 것으로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는 BSC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성과 관리를 통해서 도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얻어진 종합적인 효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BSC를 도입하여 부서별 핵심 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연 2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주요 사업들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BSC 성과관리를 통해서 도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결과 매년 100개 이상 기업 유치,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6년 260만 명을 최고점으로 매년 5%씩 이상 감소하던 도내 인구가 2009년 185만 명을 최저점으로 감소 현상을 멈추고 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쓴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 평가 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2011년도 74.7%에 달한다는 내용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는 행정내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본인이 각 1회씩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임의로 조사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응답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2011년에는 전 청원의 87.2%인 1,425명이 참여한 결과로서 74.7%라는 만족도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종전 병평 방식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공공서열이나 주무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직 문화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BSC 성과 관리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는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이일 신청제 운영, 부서별 S등급 비율 35% 제한, 상급자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금평 방식으로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인사원칙이 지키지 않아서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하시면서 성과평가 결과를 100%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발탁하는 인사원칙은 BSC 신청용 멘트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인사원칙은 BSC 평가에 의한 직무성과 우수자를 인사에 우대한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이는 BSC 평가를 100% 근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인사 시스템입니다. BSC 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사원칙은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해 오던 것으로 성과평가를 그대로 금평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서 승진심사 시 승진 후보자 내에서 최고 연속에서 3회 S등급을 받은 자 중 가장 S등급을 많이 받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로 선발하는 인사원칙을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BSC 평가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지표 설정 단계에서 부서별 자율적으로 평가 지표를 발굴하면 1단계로 외부 전문가 코칭을 통해서 목표의 하향화를 방지하고 평가 지표의 도정의 핵심 지표가 담겨 설정되도록 평가 지표를 조정합니다. 2단계로 실국 교차 검증을 통해서 실국 간 업무 난이도를 조정해서 평가 지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가로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나누어집니다. 부서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표평가와 함께 고객 설문을 통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연구 용역팀에서 현장 확인 등 실적을 검증하게 됩니다. 개인평가는 개인 지표와 직무 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연구 용역팀이 제출한 실적에 따라서 다시 실적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국장 조정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잠정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개인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확정하여 개인별 근무 평정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BSC 평가는 지표 개발부터 성과평가, 평가 결과, 훈련까지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2007년 BSC 평가 도입 전 62%에서 금년 70.1%로 8.1% 상승하였는데 70.1%의 만족도는 일부만 승진하고 대다수가 승진 못하는 인사운영 특성상 높은 만족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BSC 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 원칙은 단순히 명예전당 신청용 멘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도청 내 소통 문화가 부서 간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하시면서 BSC 도요가 부서 간 협력 및 소통의 개선이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BSC 성과 과제는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두 번째 동시에 유치 타겟 기업과 연계된 R&D 육성 세 번째 기업이 필요한 인력 양성 등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호 연결되어야 투자 유치 성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는 민생 일자리 본부장이 총괄 관리하지만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성과 관리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추진하게 되고 성장 동력 관련 R&D 육성 및 타겟 기업 발굴은 전략 산업국장이 지표로 추진하며 기업이 필요한 인력 양성은 민생 일자리 본부장과 전략 산업국장이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민생 일자리 본부, 건설교통국, 전략산업국의 성과 과제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기업 유치 성과로 연결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BSC 성과 관리 제도가 공공기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성과 지표도 계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조직 문화도 경직시킨다고 하시면서 BSC보다는 청내 직원들을 향한 무한 애정과 신뢰로 도정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의 행정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 성과를 내서 도민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에 성과관리는 행정에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공업무 모두를 계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계량과 어려운 사업은 대체적인
다른 지표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최종 목적은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나 노인복지 지원 사업 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이 도민 만족도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잘 발전되고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도 성과를 내도록 하다 보니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더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DSC 운영 과정과 직원들의 얘기도 더 수렴하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20만원 보수는 소득보장과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체감 정도가 미미한 실정을 하시면서 보수나 참여 기간 확대 등을 통한 질적인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선 지원 대상자를 늘리면서 보수와 참여 기간도 정부와 협의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활동력을 유지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보존하고자 급식도 및 교통지도, 길거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및 참여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 30% 사업으로서 보수 참여 기간 대상자 모두가 국가가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려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해보면 보수 참여 기간 확대보다는 대상자 수를 늘리다는 의견이 많아서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5만 개씩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보수와 참여 기간도 점차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3,500개씩 일자리 수를 늘려나가고 보수와 참여 기간도 정부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초기에 사업 수행 기관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사업 수행 기관 직접 참여가 불가피했지만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는 기초 지휘기관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군과 협의해서 민간 수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지원도 일자리 사업은 민간 수행기관이 59%인 98개소이고 지자체는 41%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간 수행기관이 전부 담당할 수 없는 이유는 군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 수행기관이 대부분이 없으며 있더라도 군 소재지인 읍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지역 역시 수행기관이 시내 중심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지역사업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 성격상 지자체에서만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등은 민간 수행기관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와 같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민간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에 시군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민간 수행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일자리 이용 중 지자체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하는 인력 파견형과 시장형이 가장 활성화된다 하시면서 인력 파견형과 시장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3년 노일자리 목표는 2만 명입니다. 이 중 사회 공연형, 공헌형 일자리는 17,290명, 86.5%이고 시장형, 인력형 파견 일자리는 11.8%로서 2,377명입니다. 2013년 시장형 인력 파견 일자리는 2012년 6.8%보다 5% 높게 1,174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형은 주유원, 경비원, 청소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셀프 주유소, 경비, 청소 영역업체 증가로 노인들이 일할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업체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노인 인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업박람회 및 부인구직 만나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혜처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늘려서 인력 파견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은 주로 영농사업,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제품의 질이나 유통 판매가 경쟁력에서 밀려서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노인 일자리 개발과 연계해서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내 마트에 입점하거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조하여 추진하고 정부의 세 번째로 많은 우리도 시니어 클럽을 2014년부터는 시장형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육성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센터, 시군 취업센터 등 협력업체를 구축해서 찾아간 일자리 발굴자를 운영해서 시장형 사업과 인력 파견형 사업의 수요처 및 판매처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활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도의 급식비 별도 추가 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지원 확충 방안을 물으셨고 1명당 1,000원 정도의 간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및 별도 추가 지원금은 낮은 수준으로서 앞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2012년도 2,000원에서 2013년도 2,5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4,500원, 서울, 인천이 4,000원, 충북, 경북 3,500원 등 타시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에는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해서 급식비를 500원 인상한 3,000원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별도 추가 지원금은 2012년도 개소당 178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 15위로 매우 낮았으나 금년에 종사자 특별수당과 센터 환경개선비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여 개소당 35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이제는 지원 수준이 전국 중위권 10위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 지원 문제는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를 상향 조정하면서 균형 잡힌 급식이 되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식비는 급식비에 포함된 개념으로 급식비와 별도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14년부터 급식비를 현실화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시급에 불과한 아동센터 종사자의 토요일 근무수당만 해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래 지역아동센터는 자원봉사 성격의 공부방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4년도에 신고제로 전환돼서 개인 시설도 지원하면서 개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이 5대5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개소수 증가에 비해 정부 지원 수준이 못 따라가다 보니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토요일날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113개소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월 5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 근무수당에 관한 별도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센터에서는 인건비를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토요 근무수당은 시간당 최저 6,250원에서 최대 18,750원으로서 아르바이트 시급인 4,860원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우리도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토요 근무수당을 인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와 적극 협의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센터에 대한 실적 지원을 촉구하셨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급식비 지원 창구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행정의 관리 감독 편의를 위해서 2인이 근무하는 아동센터에서 작성해야 하는 일지가
20개가 넘는 불필요한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예정견을 부르셨습니다. 타시구는 아동급식 창구가 일어나도 있습니다만 전주시만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급식비 지급을 본청과 구청이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원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서 급식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정부 경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업무 시스템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시스템에서 운영일지,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등 필수적으로 7개 내지 10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 업무 경감 시간 차원에서 필수 외에는 불필요한 서류 작성은 하지 않도록 개선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라감면 입주단체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입주단체 이전 문제는 철거 시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민선 5기 임기 내에 입주단체 이전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전라감면 복원이 다소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감면 복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타 지역과 같이 박제화된 복원보다는 문화 가명을 조성해야 살아있는 가명으로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전주시에서는 전라감면 복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동편부지는 선화당 등 가명시설로 복원하고 서편부지는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장 조성 또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현상 공모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건 관련 자료에 부족으로 고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가명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 고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관련 자료 수집, 타시도 가명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통한 지역 하나 위치 확인 등이 필요하나 가명진의 2차례나 도청사 신축으로 관련 요구가 파괴되어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복원 방향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1월 선화당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서 선화당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도청사 건물 철거 관련해서 전주시와 철거 주체 및 철거비 협의 지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도청사 철거 관련해서 도에서는 5대5 부담 원칙에 따라 2013년 철거비 7억 원을 책정하고 전주시와 협의를 연초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9월에 전주시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주단체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에 철거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주단체 이전 대책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도에서는 구도청사 입주단체 이전은 공유자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단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도청 청사 철거와 연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감면 복원 철거 시기가 불투명하여 자진 퇴거한 2개 단체를 제외한 27개 단체와 부득이 내년 2월 말까지 재차 연장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전주시와 원만히 구도청사 철거 사업의 분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도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전주 시내 지역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여 민선 5기 임기 내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장애 단체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타시설로 이전케 함으로써 전라감면 복원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결과 전라북도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평균 47.1%에 크게 못 미치는 35.7%라고 하시면서 도지사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도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타 시대에 비해서 장기 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 공약 사업 중에서 민설공기 2년 반 동안에 몇 개를 끝냈는지만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결과가 좋은 타지역의 경우 업무 추진 및 공개 등 1, 2년 내에 쉽게 이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약은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만호 공급 등 3, 4년이 걸린 사업이 26건,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건설 등 5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 17건으로 총 56개 사업 중 43개가 77%가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서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보도자료에서 전라북도의 공약은 내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장기 과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지방의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공약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관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새 정부는 공약 가계부 이행을 위한 135조의 재원만을 위해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SOC 예산 반영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습니다. 56개 공약 사업 중 정부 계획에 반영된 SOC 사업은 4건으로 이 중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와 새만금 신안만 등 2건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전주 김천간 동생단철도는 아직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못해 국비 투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012년까지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 설계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1단계 방파제 축조공사 3.1km를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정률은 35%이고 공정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예산 554억, 새만금 전주간이 고속도로 110억, 새만금 신항만이 444억입니다. 국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미군 측과 실무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수립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전북권 공항이 착수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김천간 동서 횡단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여기에 20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제3차 2016년도 이후에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 7개 대선 공약이 줄줄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년 국가적 확보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지역 공약은 새만금 사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익산 고도보전 육성 사업 등 3개월 계속 사업과 정부과학기술원 설립, 지도권 힐링거점 조성 사업, 동부 내륙권 국도 및 부창제 건설 등 4개 신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입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사항과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방수제 조성, 수질 개선 등 관련 사업 예산이 2013년도 정원 대비 10.1%가 증액된 6,58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가식품 플러스 조성 사업은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 및 정부 지원실 구축 등 1단계 상황을 위해서 2013년도 134억 원 대비 150.7%가 증액된 348억 원이 반영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은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개정을 일반 회계 예산으로 분리 편성해서 10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개정 분리가 되지 않아서 2013년 대비 18.8% 증액된 1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은 전체적으로 2013년 정부안 대비 13.5%가 증액된 6,951억 원이 반영돼서 정상 추진 중이며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한 예타 신청 및 관련 법안을 재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은 3개 사업 중 진안 산림 치유단지, 임실 식생활 교육연구센터 등 2개 사업은 국책 연구기관 용역을 거쳐서 내년 7월에 지난 7월에 예타를 신청하였고, 장수 승마 힐링센터는 현재 용역 중으로 11월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사업은 기 국가도로 계획에 반영된 태인 산내 구간부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부창 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 내용 조정 등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사업은 법안이 제정돼야 할 사업으로 전북과학기술원 특별법이 국회 미래의 법안 소위에 계류 중으로 연내 국가의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연기간 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연기간에 대한 경영평가가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 지적하시면서 이제 16기 출연기관이 설립 취지와 역할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경영평가가 16개 출연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평가는 공통 분야와 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이나 예산 운영과 같이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통 분야로 16개 기관 모두 같은 지표를 평가하고 있지만 사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관별로 각각 별도의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것만은 같은 지표로 평가하고 기관별로 다른 사업은 각각 다른 지표로 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안행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의 출연기관 평가 표준지표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나오면 우리도 평가지표로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과 제공해주는 집단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다른데 같이 조사한 결과를 20%나 반영하는 등 평가 과정상 오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영평가 대상의 모든 출연기관은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평가 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출연기관 모두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을 5대5로 조사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재단이 실시하는 글로벌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재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고, 장학수 운영 자문위원인 초중교 교사나 인재육성사업 정책 자문교수 등과 같이 재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또한 정발련은 시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컨설팅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들 시군, 교육청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정발련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는 고객이 됩니다. 반면에 정발련도 각종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교수나 국제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 임원으로부터 과제 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정발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게 있기는 않습니다만 모두 다 수용 가치 평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관 특성상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 있고 서비스를 주로 받는 기관의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 지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인용된 기관장은 평가하고 2012년 12월에 인용된 기관장은 평가에 제외되는 등 평가의 잣대가 이열형 죄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관장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상이했던 이유는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 기관장의 연봉 억제 수단이나 기관장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기관장 평가 도입 시 기관장 평가 대상 기준을 영업 경영 실적 보고서 제출 시점인 2012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정해서 2011년 11월 8일 취임한 생물산업진흥원장이 평가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평가 후 평가 대상 기간 중에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자는 기관장 평가 대상자로서 근무 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금년평가계를 수립하면서 금년부터는 기관장 평가 대상에서 2012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을 근무한 자는 제외하도록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운영비 증감이 평가 결과 인센티브 페널티로 활용되는 것을 볼 때 실효적인 경영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15%의 기관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비를 15% 삭감하는 것은 긴축 예산을 통해서 조직에 긴장감을 주고 목표 달성 동기를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출연기관의 기관 운영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를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기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 성과를 내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의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기관은 책임 경영하에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통제를 받고 있고 경영평가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의 감독관에 대한 출연기관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 없는지와 각종 규정 개정 시 출연기관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출연기관을 한다고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보고 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그런 계획으로 이 지나친 협의라는 명분으로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많은 지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각종 규정의 출연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관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장 서명제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을 좀 주자. 그래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기관의 평가는 1대부터 꼴찌까지 나아야 하는 방식보다는 컨설팅 평가, 자체 평가, 정성 평가로 해서 스스로 약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로 이 컨설팅 평가, 자체 평가, 정성 평가로 스스로 약점 개선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평가를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하는 것은 기관 간의 선의 경쟁을 위해서 불가피한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하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불법어선 기어간 어업지도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보관계획과 불법 어업근절기를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도선은 타본 결과
정말로 너무 낮고 오래돼서 정말 불법 어선을 도저히 지도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억 원이 정도가 든다고 해서 90억 원을 국가 보조를 신청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국가 보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번 국가 보조 노력을 해보고 정 안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어업지도서는 새로 신청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업에 대해서는 불법업이 왜 많느냐. 지금 이제 원근에서는 지금 이미 어종이 거의 없어서 지금 고기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해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근해에서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어민들께서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잡는업에서 기름업으로 바꿔서 매년 70억 정도 투자해서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수산종류 방류 등 수산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또 이제 낚시 체험 관광을 늘린다든가 체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민의 소득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불법업을 근절시키는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불법업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의 소득을 늘리는 기름업, 그 다음에 낚시 체험 관광 등 체험 관광업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배승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도를 포함한 15개 지방자치 지방채는 1조 583억 원이나 되고 BTL과 BTO 이런까지 다 합해되면 1조 9,918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하시면서 본래 지방채무에다가 BTL, BTO, 개발공사, 이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 채무 관점에서 지방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원님이 말씀드린 실질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행률 발표 기준 먼저 우리 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 본청의 실질 채무는 얼마냐? 안행률 발표 기준 지방채는 3,505억입니다. 이중 지방채자 136억, 정부개발공사 부채 4,220억을 합하면 이 세 가지가 주로 전라북도의 지방채이고 민간 투자 BTL, BTO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순지방채 3,505억 원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7.5%이고 이는 전국에서 낮은 순위 3번째이고 채무의 기준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정부개발공사 부채 4,220억 원은 임대보증금과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금융부채는 2,088억 원입니다. 이 중 1,000억 원은 혁신도시 미상원 공사채로 토지 분양률이 87.6%로서 대금이 납부되는 14년까지 모두 상환될 예정에서 개발공사의 사실상 부채는 1,088억 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 채무를 보더라도 우리 도의 채무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의 실질 채무는 지방채 7,075억 원, 지방채 이자 269억, 임대업 민자 BTL 2,664억, BTO 918억 원과 개발공사 부채였기 때문에 총 1조 926억입니다. 지방채와 지방채 이자, 민간 투자 사업을 포함한 실질 채무는 전주시는 3,064억 원, 군산시는 835억 원, 익산시는 2,501억 원, 정읍시는 962억 원, 김제시는 349억 원, 완주군은 1,301억 원이며 기타 시군은 300억 이하입니다. 다만 시군의 지방채 7,075억 원 주로 산단조성과 SOC 구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투자됐으며 특히 산단조성 사업의 경우 산업단지가 분양되면 지방채 조기 상환도 가능한 필요한 채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 3,582억 원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도서관 건립 등 주민 편익 증진용 사업입니다. BTL 상호가 BTL 사업 시행 시에는 각각 국비를 50%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어서 민간 투자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0-40% 수준으로서 실제 시군의 부담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군의 지방채 민간 투자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제 시군에서도 실질 채무 부담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한 위기관리 시스템 위기단체 선정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 BTL, BTO 정부개발공사 부채는 안행부 지방채 발행 지침상 지방채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재정위기단체 판단 시에도 채무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본청과 시군 모두 안행부 기준을 보면 주의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BTL, BTO도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하고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 채무를 보고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행부에서도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공기업 부채 전반에 대해서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채무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제는 실질 채무 차원까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BTL, B2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전라북도와 14기 시군 실질 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시행하는 BTL, BTO 사업에 대해서 도의 직접적 통제 수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투영자 심사 제도가 요새 최근에 보완돼서 시행되는 만큼 이제 사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간 투자 사업은 정부에서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영자 심사를 면제하는 등 민간 투자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시군에서는 시급히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적게 확충하고자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BTL, BTO 역시 초기 공공투자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뿐이지 결국 원리금 상환이 뒤따르므로 과다 활용 시에는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줄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투영자사업 심사규칙을 2013년 6월 5일 개정을 통해서 BTO 사업은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 BTL은 1,0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BTO 사업 2천억 미만 사업, BTL 사업 1,000억 미만 사업은 도의 투영자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시군의 BTL, BTO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시군의 행사 축제 경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도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는 행사 축제 경비와 민간 보조금의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으로는 민간 보조금 실링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사업 등 민간 보조금은 한도의 범위를 정하고 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실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안행부 기준보다 10% 이상 적게 편성함으로써 민간 보조금 확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사 축제성 경비는 투영자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영자 심사 대상은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격히 적용하고 투영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2억 원 이상
소요된 사업도 지역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전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동일사업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도 본청경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는 늘어났지만 전체 규모 대비 점유 비율은 2007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564억에서 2.28%였는데 2009년도에는 1.78%, 2010년은 1.77%, 12년 1.56%, 1.41%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계 소리축제, 세계 서해 비엔날레,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외에는 더 늘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행사 축제 경비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선 자치 이후 도에서 하는 예산 승인을 시군 우회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도의 직접 통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이전 경비, 민간 행사 보조 사회복지 실링제,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 투영자 심사, 그 다음에 이번부터 시작되는 행사 축제 원가 회계 정보 공개 등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감사 기능을 활용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민간재정 컨설팅을 우리 도와 시군에도 운영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민간재정 컨설팅은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분석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본초과 14시군은 아직까지 재정 진단의 공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컨설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경남도지사가 지금 재정 건전의 공약 제시 의회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행부가 지방적 연구원에 의뢰해서 전국 광역단체, 시군단체에서 시행한 재정 분석과 유사하고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반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국도의 반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예산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은 무엇이냐, 그 얘기 자그마치 500억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납사의 분석을 통해서 시군의 국도의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11년까지 총 1972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443억 원, 국비가 489억 원, 연평균 490여 원이 반납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반납 규모는 489억 원으로 4.7%에 해당됩니다. 반납 사유는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이 95.3%입니다. 사업 대상자 사업 보기가 0.8%, 기타 사유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납액을 보더라면 시군 전체 예산 6조 2,500억 대비 0.8%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납사유의 95.3%를 차지,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 주민 여론, 토지매 수요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 집행해서 시군의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분별한 국도비 반납이 공모에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회를 거쳐서 공모하는 등 이 제도적 구축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방 매칭이 있는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 현안 조정회를 통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투명성 확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지원 방식을 배분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경쟁이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지방급 매칭이 큰 공모 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실과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차 검토 후에 재정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 후에 응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낙찰 차익을 제외한 주요 반납사유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 주민반대 토지 매수 협 거부인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도가 운영하는 재정현안 조정의 도입을 적극 권고해서 사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응모해서 반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와 협의 공모하는 것은 협의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신청 시기 등을 감안하면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민선상에 취임한 지 약속한 사항으로 2012년 9월까지 기금 확보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회와 결제 차원에서 문화재들을 설립할 것이 어쩐지 시원하게 밝히고 로드맵을 밝혀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예술인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41회, 연구 영역 타 지역 문화재단 사례조사 8회를 실시하였는데, 재단 설립 시기 및 역할에 대한 지역 내 참여한 의견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시도 사례를 보면 충분한 제한 없이 출범할 경우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옥상 옥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금 부족으로 재단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초에 도내 예총 및 민예총 산하 29개 단체를 대상으로 재단 출범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조기 출범을 희망하는 단체는 2개이며 19개 단체는 충분한 기금 확보를 전제해서 추진 및 반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도 입장은 2012년 6월 15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금으로 약 500억 원을 조성하지 않은 채 출범하게 될 경우에 유수탁 사업이 집중되고 또 기금 조성이 약화되고 재정이 약화되고 지자체 의존도가 커져서 이런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한 후 문화재단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 입장에 대해서 지난 2012년 10월에 전라북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도의 입장을 통해서 예술가 및 지역 주민과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라북도의 기본원칙을 2012년 10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기금 목표액 500원에 대해서는 최근 복지 수요 확대 및 세계 경제 침체로 기금 적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금 목표액 500억 원의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 기금 30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 기금 조성액은 180억 원이고 2014년도에는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매년 기금을 확대해서 500억 원의 기금 조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개혁 사회적 합의, 행정기관과 업무정보 해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재단 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민선호비 4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라도 고용시장을 질적으로 크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2012년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일자리 창출 체감도 역시 낮다고 하면서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청년 고용률이 낮았던 것은 우리 도가 농림업 비중이 높은 데에 비하여 고용가가 높은 제조, 건설, 유통 분야 비중이 낮아서 일자리가 적은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에서 취약학력
학령연대인 24세까지 인구 비중이 70.4%로서 전국 평균보다 3.1%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취업 인구 중에서 학생 인구가 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82.5%로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6.6% 높은 것이 고용률을 낮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의 비중으로 산정함에 따라서 학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져서 고용률을 낮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모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플러스 비경제 활동 인구를 분모로 하고 분자는 취업자 수인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학생 수가 많고 대학 진학 인구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동네 청년층은 사기업보다는 국가 및 공기업 등의 취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54.1%로서 전국 평균보다 9.8%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른바 공무원의 취업 준비생은 취업 성공까지 2년 이상이 걸려서 평균 21.3세 정도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 진입 시기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이후 우리도 청년 고용률에 큰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초반부터 전국 평균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는 꾸준히 증가해서 전국 평균 차를 2011년도에는 11.3%에서 지난 2분기 기준 4.7%까지 6.6%나 출현하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금 저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8년도 이때는 격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11, 12, 13 올라가면서 저희가 전국 평균과 격차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2분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 광역시도 중 3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민생국이 도정 역점시절 추진한 괜찮은 일자리 44,000개 창출 목표고 고용과 큰 기업을 매년 120개 이상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치한 기업이 고용 그리고 세수 증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입주계약, 설계, 건축, 설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년 내지 7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유치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교 등의 취업 통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도내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59.6%로 전국 평균 59.3%를 상회하고 있어서 도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에 청신을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청년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우리 도의 5대 신성장 동력사업 집중 육성에서 이와 연관된 대기업과 협력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또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교대제 확산과 산업과 커플링 사업 등 고용 효과 큰 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청년 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앞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견주하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개방형 직과 무기직 계약제 기간 기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분별한 개방형 계약제 양산은 일반직 공무원과 상호 괴리감으로 인해서 사기죄와 인사 적체를 가져올 수 있다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방형 계약제 공무원은 공직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 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을 정원을 대체해서 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돼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 등 주요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정체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주는 등 도정 발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1.7%로서 광역자치단체 평균 2.4%보다 낮은 상황으로서 일반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일반 공무원의 사기 저하나 인사 적재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조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 근로자 무분별한 채용은 지자체장의 자기 산업 심기 등 보훈 행사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총인건비 증대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먼저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179명은 고용부 지침에 따른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채용됐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기간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4회에 걸쳐서 대상자 평가를 통해서 총 179명을 전환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채용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무분별한 정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총액 인건비 내에서 무기직의 정원을 저희가 동결해서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원 대상자 선정 시 고용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후보자는 직무구성과 기간제 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연간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된 업무 인기를 평가해 선정하고 전환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근무 실적, 근무 자세 등에 대한 평가와 최종 면접 심사 등 엄격한 평가 절차를 통해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간제 경우에도 모집 단계에서부터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자기 사람 심기 등 보훈 인사는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도 무기계약직 총액 인건비 57억 원이며 무기직 계약직 인건비는 이 중에서 44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과 고용안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은 따르되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양산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방침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 추진 대상자만을 저희가 엄격한 평가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인력만 무기직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직무승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운영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무는 절대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무기계약직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군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채용이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직접적 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전환 수요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채용 절차를 표준화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채용 전 사전 직무 분석을 통해서 꼭 10개월 이상 필요한 인원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시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여부를 감시하는 등 적정 수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계철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의원님께서 우리 도 3단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도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을 급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시면서 최근 들어 도 정책이 신규 3단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중에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오고 있으며 신규 산단 조성에 부정적 입장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선상의 출범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한 결과 2006년부터 현재까지 26개 단지 3,434만 6천 평방미터 신규를 조성해서 증가율이 37.3%로 전국 9.2%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서 연간 100여 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는 키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 조성 중인 산단은 산업단지 8개, 농공단지 10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6개 단지를 준공하는 등 연착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산업용지 확보율이 수요의 6배를 넘을 정도로 높아져서 적절한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게 되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만 기반시설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확보한 면적만으로도 향후 6, 7년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 시장 상황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단 총량제 관리상 우리도 보유 규모는 2013년 6월 말 현재 연평균 수요 5.5배이나 금년 말에는 새만금 산단 2단계가 포함돼서 8.5배로 2014년 말까지는 9.2배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지원 배제 기준인 10배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서 당분간 분양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주시 2012년 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전주 친환경 산단과 정읍 첨단 2단계 사업이 2013년 조성계획에는 누락되었으며 남은 일반 산단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하시면서 2012년 조성계획과 현재 조성 현황 계획이 왜 전주는 포함됐다가 안 되고 남한은 포함이 안 되는데 해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물으시는 전주 친환경 2단계 사업이 제됐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법적 구성인 자료가 아니고 내부적인 통상적인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2012년도 자료에는 향후 연도별 추진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전주 친환경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2012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2012년 자료 보면 전주 친환경 2단계 사업은 201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친환경 단계 2단계 사업은 2015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자료에는 당연히 자료가 빠진 것이지 이것을 들어있는데 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이 2013년 단지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주 친환경 2단계는 2015년 이후로 되어 있어서 2013년 단계 계획에는 발표가 안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원의 3단을 왜 2013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남원은 최근에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임 이완주 남원시장께서 남원의 경제 활력을 위해서 산단 조성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 계획에 빠져있다 그랬더니 남원에 이것을 꼭 좀 해달라.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없다면 남원시청이라도 하겠다라는 절박하고 또 아주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있어서 저희 회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남원이 13년도에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남원이 들어간 것이지 저희가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을 빼고 안 된 것을 넣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산업단지 미분양률을 이렇게 높은 것은 입지 분석과 수요 예측 분양가 산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도내 산단 미분양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요즘 최근에 정산단 미분양률이 높아진 걸 가지고 관심을 갖는 집중적인 도는 저희 전라북도, 충남, 경북, 전남 이런 순입니다. 이런 도에서 지금 저희가 정부한테 시도에서 해볼 때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 시도에서 협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규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서 많이 내려왔는데 MB 정부 때부터 수도권 규제를 슬슬 풀어나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짐으로써 지금 우리도뿐만이 아니라 타도도 지금 산단 분양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에서는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를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를 금지시켜라 이런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미분양 비율은 어떻게 보면 아마도 입지 분석이 좀 잘못된 것을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이 미분양률을 과대 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양률에 대한 산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미분양률을 이것은 국토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미분양률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하나는 전체 산단을 대상으로 전체 미분양률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20년 내 지정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제한 미분양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신규 산단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미분양률이 많아서 앞으로 산단을 못 짓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신규 산단 지정 제한 시 적용되는 미분양률은 최근 20년 내 지정된 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지정된 미분양률을 통계를 국토부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신규 산단 지정제 적용된 미분양률은 77개 단지 중 최근 20년 내 지정된 40개 단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률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정된 분양률 산정 시 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시급 클러스터는 대상에서 따라서 지휘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산단도 전체 분양 대상 면적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 완료된 57만 1천 평방미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것은 통계가 부려진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단 분양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완료된 산업단지 규모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산단이 조성됐는데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 산단 조성 시에는 수요의 역점을 두고 입지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산단 수요보다도 벌써 9.2배 10배를 다가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분양률 높은 산단은 정읍 첨단과학산단과 익산 종합의료과학산단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을 거친 결과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등 R&D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연구중심 프리미엄급 단지로 차별해서 공부하는 방안과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면적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임대 산단을 전환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산 산단이 지금 분양률이 낮은 것은 의료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익산과 협의해서 의료 특구를 해제해서 일반 산업단지로 저희가 전환하는 산단 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본의 도레이 산단 유치하는 등 최근에 새만금 산단은 중국, 일본 등에서 대단히
지금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전라북도의 산단 분양들은 조금 전에도 지금 솔베이라는 유럽에 왔다 갔습니다만 새만금 산단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산단을 국가지정 산단으로 승격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새만금 산단 지방 산단을 지정받아서 매립을 시행 중에 있고 또 OCI가 분양 계획까지 마쳤으므로 중도의 국가 산단을 변경시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 산단을 지정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지방 산단보다 공업용 수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개발청 출범으로 개발권자가 전북지사에서 개발청장으로 바뀌어서 국가가 개발 주체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만금 산단은 국가 산단을 변경 여부는 개발청과 적극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산단에 대해서 대행 개발 방식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대행 개발 방식은 산단 입주 예정자가 산단 개발 일부를 대행하는 방식인데 새만금 산단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새만금 사업 같은 간척 사업은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해나가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만 이렇게 공단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립된 토지는 연약지방으로서 단지 조성 건축 공사를 동시에 병행할 수가 없다는 점도 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산단에는 대행 사업자를 도입해봐도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효과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새만금 산단은 50만 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대행 개발로 하게 되면 원가만 해도 63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더 비싸기 때문에 대행 개발 사업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행 개발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3단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도가 미온적이다. 농지 전혀 경우에 이 3단 실식이 수립되면 허가가 자연스럽게 날 텐데 농지 전용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명분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주도 친환경 3단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이라. 네? 대신. 저 보입니까? 네. 이거 뚫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3단계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3단계 사업인데요. 이 지금 농지 전용 문제는 여기를 말씀 지금 여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이 분야는 농지 전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경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경지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효성이 왔을 때 효성을 꼭 저희가 집어내야 되겠는데 농림부에서 여기는 절대 농지라 죽어도 안 된다.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타협을 본 게 뭐냐. 경기 정리가 잘 된 것은 그러면 않겠다. 경기 정리가 안 된 분야는 해달라. 그래서 농림부가 한참 숙고다가 그럼 좋다. 경기 정리가 안 된 3의 1단계, 3의 2단계를 그러면 산업용지로 전용 것을 허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효성이 지금 여기 라인을 1단계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시가 1년도 안 됐는데 여기 전체를 농지 전용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농림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약속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절대 농지 경쟁력에 잘 이런 지역을 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지금 농림부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는 저희가 질문사항이 지금 여러 있으신데 왜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여기 현재는 지금 효성이 1라인만 깔고 그 이상은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2라인, 3라인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고 지금 GS 칼텍스도 없고 효성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기업의 지금 수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체는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많이 남아있고 또 바로 앞에 친환경 2단지가 여기가 지금 이 땅도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고 여기도 70%분이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수요도 구체적이 아닌데 우선 빈 땅이라 해라. 그럼 될 것인데 왜 지금 정부도 반영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때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반대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반대 올리면 여기가 전주시 입구인데 전주시 입구에다 공장을 때려지면 쾌적한 도시 환경이 어렵다. 이런 얘기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우선 전주시가 지금 구체적 수요도 없지만 있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에 우선 짓고 그 다음에 추가 수요가 있으면 그때 논의해도 괜찮은데 왜 지금 이런 데를 다 놔두고 여기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냐.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걸 점을 의원님께 제가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저런 걸 다 메우고 또 추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그때 또 다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현재 농림부는 이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실시 단계에서 농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농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말씀드린 친환경 3단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용지를 시가와 예정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보존용지를 시가와 예정용지로 이제 바꿔달라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농지 전원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지 실시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 전형은 선행해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 문제지 실시 계획으로 나중에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앞뒤를 지금 조금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왜 저희들이 3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는데 들어온다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들어오겠다는 구체적 수요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렇게 빈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농림부가 극력 반대하면 여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무슨 특정한 이유로 안 해주는 것이냐 이런 등등은 결국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방안과 또 전라도 정책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본다면 도시 첨단 확대 지정을 위한 규제 완화, 신규 산장 과잉 공급 억제를 위한 KDI 타당성 조사 의무화, 노후 산단 재생산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우리 도는 절대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 첨단 산업은 기존 도심지 안에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소규모 형태로 IT, 서비스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 완화 등의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단 옆에다가 주거도 들어가고 IT도 들어가고 서비스도 넣어주자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내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주 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신치범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발언하시고 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잠깐요. 김한주 수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계시나요? 네. 내려가시라고요. 네. 제가 오전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BSC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제가 좀 미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답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충 질문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고창에서 모양제 축제가 4시부터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동규 의원님께서 간곡하게 4시부터 행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행사가 끝났으면 도정 질문 답변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계시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보충 질문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 발전위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신치범 의원님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사용 교학사 발행 예정인 고교 한국사는 언론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친일 독재 미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선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공시행령 제55조,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이 역사 교과서 선정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공동 회의와 연수 등에서 강조하였으며 교무부장과 교과서 담당 교사 연수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역사 교과서가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될 예정이어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교과서가 나오면 다시 분석을 실시할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학교에 평가 자료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4일에는 역사학자인 성모대학교 한원구 교수청 역사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실상을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담당 교사가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확대 간부 회의에서 교학사 발간 예정인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고교 한국사는 가장 먼저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책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를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받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기회를 야스쿠니 신사와 일왕에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견해와 임기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공약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는 49개 공약 사업 중 22개 사업이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고 2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2013년 8월 현재 공약 사업 이행률 평균은 83.1%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자치법규 재개정을 추진하였고
12건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제한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일부 있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계속하여 건의할 것이고,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지역교육청의 자치의 모임 공간 활용, 학교 자치의 도입 사업은 학생인권 조례가 최근에 제정됨에 따라 임기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의 이행과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일반 교민들과 웹상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웹을 벗어난 오프라인 소통, 공식 라인 소통에 소홀했던 것이 공약사업 이행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하여 웹은 물론이고 현장 소통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평가 지표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소통 분야에서 타 시도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고, 현재는 주민소통을 더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간담회, 전국교육계획, 토크 콘서트 등 15개가 넘는 네트워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 공동체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육 공동체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현장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성면 관리와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성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면 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성면 건축물은 교직원 중 1인을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성면 건축물 개보수 사업 추진이나 성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면 건축물에 대한 환경 개선은 현재까지는 해당 학교의 정개축 사업이나 시설 사업이 있을 때 해당 공사에 포함하여 개선하였지만, 향후에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성면 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 행정실 직원을 자녀, 며느리, 사이로 임명해 학교 법인을 가족형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서는 예사장 근처를 교직원으로 임명함에 있어 이를 제한할 법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관할청 승인사항들이 보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사학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감독권이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사학의 도덕성 및 사립학교법에 정한 공공성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교육감 견해와 사학 채용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 확대 근거의 시 밝힌 바와 같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하여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성혁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임용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법률적, 재정적 당위성에 근거하여 채용의 공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규 채용 시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채용 법인 간 공동 출제 및 채점을 하도록 하는 공동 전형 방식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실적으로 2012학년도 사립 신규교사 채용 시 전라북도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주관으로 각각 법인별로 달리 실시하였던 제1차 시험 일정을 통일하고 법인별 공관을 취합하여 전국 일간지에 일괄 공부하였습니다. 공정한 시험 추진을 위해 1차 시험 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개선된 법인간 공동 전형 방식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산교육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관내 모든 사립학교는 교원 1차 채용시험을 전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일임하였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관해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의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사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학 경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진로 상담 교사 해결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배치율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배치는 별도 정원 확보 없이 교과 교사를 750시간 연수시킨 다음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전과하여 배치하고 이대로 수업은 기간제 및 순회 교사로 배치하는 등 교육부 부실화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충남은 천안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남은 교원 정원 배정을 위한 고정지수 값을 비교해서 전북 마이너스 1.0, 전남 마이너스 3.5로 이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 19.16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학생 1,000명당 879명의 교사 정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79명은 교사 정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 교육청 2013년 4월 1일자 공립중고등학교 학생 수 78,94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694명의 정원 차이가 발생하고 이 인원은 우리 도내 공사립 중 고등학교 340교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 2명씩을 배치하고 남는 숫자로 인근 충남, 전남 교육청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진로 진학 상담교사 정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의원님께서도 진로 진학 상담교사가 별도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진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교육부에서도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대폭 확충하겠다. 이것을 국민 앞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 숫자만 보고서 지금 교육부가 학생들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팁을 주지 않은 채, 그래서 전라북도 100명 하면 그 100명 팁을 주지 않은 채 기존의 교과 전담 교사 그 숫자를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 전담 교사가 빠지는 그 순간에 이미 교과 지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지도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진로 진학 상담 지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 정부 교육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부에서 담당 과장이 내려와서 또 같은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교육부가 좀 정석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 티오를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부족한 진로 상담교사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교원을 진로진학 상담 교사 인턴제로 채용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만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의 행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내일 10시에 개립을 알려드립니다. 사늘을 선포합니다.